전부터 장사에 관심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장사 시작한 지는 조금 되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소소하게 부업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지. 무슨 욕심이 있어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부업하는 식으로 용돈을 번다더라 하는 걸 보고 무작정 따라해봤는데 제가 소질이 있던 건지 운대가 좋은 건지 하루가 다르게 벌이가 괜찮아지더라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루 동안 얼마나 팔았나 보는 게 삶의 소소한 낙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원한다면 아무 때나 볼 수 있었지만 하루 종일 참았습니다. 전날 매출을 아침에 보고 출근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소액이지만 꾸준하게 늘어나는 수입을 보면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본업으로 삼고 있던 회사 일보다 부업으로 시작했던 장사가 훨씬 돈이 많이 되는 저의 주 수입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받던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지금도 장사로 큰 돈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부업으로 해도 이만큼인데 제가 본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각 잡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제 손에 남는 것만 평균적으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로 벌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서 자랑할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받던 월급 생각하면 거의 2배 이상을 벌게 되었으니 이 정도도 굉장히 과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장사하면서 만나던 남자친구가 현재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결혼을 염두에 둘 정도로 능력 있는 남자는 아니었어요.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데 가족들까지 말리던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저보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며 항상 제 뒤를 지켜준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언제나 제 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기 가족, 특히 자기 누나한테 잘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는 연년생이지만 생일이 빠른 저한테는 몇 달 차이도 안 나는 동갑내기 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빠른 년생이라고 신우한테 맞서고 대든 적도 없고 좋으나 싫으나 제 손윗사람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그저 동생 대하듯 다루네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노력해서 배워나가겠지만 신우가 그렇다고 배울 점이 있거나 더 어른스럽다거나 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윗신우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 저를 누르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신우는 결혼한 지 조금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 1년 차지만 신우는 오래전에 아주버님하고 결혼해서 살림 차려 독립한 지가 오래입니다. 아주버님은 지방에 있는 해운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원래 서울에 있는 본사 출신인데 지방에 있는 지사의 심각한 인원 문제로 결혼 후 얼마 안 있어서부터 결혼을 메꾸기 위해 지방에 있는 지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본사에 있을 때보다 거기서 훨씬 능력을 인정받아 지방에 있는 지사에 뿌리를 내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우와는 원치 않게 주말 부부가 된 상황이고요. 아주버님이 지사에서 한 자리를 맡게 되면서 회사에서는 숙소비 지원이며 이런저런 복지 혜택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신우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 수나 있겠냐며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우겨대는 통의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으니 사실 신혼 초에 신우가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를 아주 자기 집 문 열듯이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틀어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보고 있자니 이게 남편 총각 시절에도 하루 이틀 와본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 가족인데 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저랑은 결혼식 본식 날과 그 전에 안가 가족 모임 때 2번 만난 거 말고는 그 어떤 교류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남편이 출근해 있는 데나 시간에 제가 버젓이 집에 있는데도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무개념적인 행동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들어와서는 정말 제 집처럼 편하게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먹으려고 사놓은 주스를 한 컵 따라서는 소파에 발 뻗고 편하게 앉아 TV를 보더라고요.
제가 이게 경우 없이 뭐 하시는 거냐는 식으로 눈치 주듯이 쳐다보기는 했는데 신우는 뻔뻔하게도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볼 일 있으면 일 보라고 하고 아주 자기 집처럼 드러누워서 쉬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 불러 세워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는 듯이 너무 매정하고 인간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따지며 주말 부부로 혼자 지내야만 하는 누나가 얼마나 평소에 외롭겠냐고 집에서 매일같이 혼자서 지내야 되는데 동생이 마침 근처에 사니 이렇게라도 왕래하면 사람이 그립지도 않고 외롭기도 덜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녁 식사는 이제 되도록 같이 하려고 하니 저녁은 3인분씩 준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녁 같이 먹는 것까지는 이해해준다고 쳐도 신우가 남편 출근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은 아침부터 우리 집 비밀번호 따고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는 거 허락도 없이 꺼내 먹고 지 집처럼 누워서 쉬고 있는 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데 제 남편이나 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경이 쓰여서 일에 집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외로운 신우와 식사 같이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낮에는 나도 일을 해야 하니 신우가 찾아오는 건 당신 퇴근 이후였으면 좋겠다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신우는 심각한 분위기도 파악 못했는지 자기 집에 휴지가 떨어졌다고 우리 집들이 선물로 들어온 휴지들을 가져가더라고요. 워낙 많이 있어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낮부터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제 것인 것 마냥 허락도 없이 손대는 게 아주 저를 열받게 했습니다. 그나마 주말에는 아주버님이 꼭두 새벽부터 4시간을 운전해 서울로 왔기 때문에 신우와 주말까지 같이 보낼 필요는 없었지만 아주버님 없는 주중에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저녁 먹으러 우리 집에 오는데 진짜 낯짝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음식 준비한 제 수고를 알아줄 필요는 없지만 내일은 소고기가 먹고 싶다거나 하는 식으로 반찬 투정을 하는 건 조금 철딱선이 없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보통 불편해서 친정으로 가지 신혼생활 하는 남동생네를 찾아오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요? 정말 식비 더 들고 냉장고 거덜내고 생필품 가져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돈을 다 떠나서 아무 때고 지 집인 것 마냥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제일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제 말을 남편이 신우에게 잘 설명했는지 신우가 낮에 오는 횟수가 언젠가부터 점점 줄더니 가끔씩 저녁만 먹고 가는 정도가 됐어요. 여전히 통보도 없이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짜증이 먼저 났지만 그래도 못 버틸 수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몸조심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 오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그 기간 동안 너무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기어이 임신한 신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보게 되었네요. 제가 장사하는 물건들 홍보나 마케팅 쪽의 목적으로 제가 소셜 네트워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팔로워 수도 많고 아무래도 제가 올리는 사진 그 자체가 광고처럼 쓰이기 때문에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해서 올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남편하고 나들이 간 사진부터 외식한 사진까지 전부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진들도 전부 제가 파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 편집해서 제 사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판매하는 식기류를 홍보하기 위해 찍은 사진에 신우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식기류를 광고하기 위해서 친구들 몇 명 초대해서 홈파티 하듯이 꾸며놓고 거기에 파스타, 스테이크며 샐러드 같은 겉보기에 조금 있어 보이고 화려한 음식들로 구성해서 사진을 몇 개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신우는 거기에 댓글로 나도 먹고 싶다 라고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그 댓글을 단지 1시간도 안 돼서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장 그 사진들을 지우라고요. 내가 일하는데 필요해서 찍은 사진들인데 그걸 왜 지우라고 그러냐 따졌더니 신우가 그 사진 보고 얼마나 소외감이 들겠냐고 누가 보면 임신하고 혼자 지내는 신우는 나 몰라라 하고 우리만 떵떵거리며 집에다 사람 불러서 파티하고 그러는 줄 알겠다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 일이고 매형이 우리가 신우 서운하게 한 걸 알게 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당연히 저는 못 지운다고 했어요. 일하는데 필요한 거라 일부러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만든 사진이고 아직 투자한 거 본전도 못 뽑았는데 신우가 음식 맛있어 보인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진을 지우라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는 못하겠고 정 지우고 싶으면 이번 사업 손익분기점에 준하는 돈을 내놓던가? 그게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당장 남편도 회사에 나가긴 하지만 제 수입이 훨씬 좋은 편인 걸 알기 때문에 뭐라 큰 소리는 못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신우가 자기도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신경 쓰면서 사냐고요. 적당히 선만 지키면 될 텐데 자꾸 도를 지나쳐서 멀쩡한 신우까지 저로부터 하여금 욕먹게 만들고 있는 거 아느냐고 쏘아붙이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지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우가 먹고 싶어하는 걸 가지고 제 속을 아주 뒤집어 놓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한참 새벽에 자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 말고 우당탕 하면서 뛰쳐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일이 늦어진 편이라서 마침 잠에도 늦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잠이 부족한 걸 떠나서 남편이 뜬금없이 제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옷 차림으로 후다닥 뛰쳐나가니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얼마나 급하게 나갔는지 전화기는 또 두고 나가서 어디 간 건지 무슨 일인지 연락이 안 되고 잠이 덜 깬 와중에 정말 너무 걱정이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무슨 연락을 받고 나간 건지나 확인해보자 하고 남편 전화기를 켰더니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신우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제 핸드폰에 문자 수신음이 들려서 확인해보니까 근처에 있는 24시간 하는 순대국밥집에서 결제가 한 번, 그리고 5분도 안 있어서 그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3만 원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시간 있다가 지친 모습으로 터덜터덜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급히 나갔냐 물었는데 갑자기 급한 볼 일이 있었다며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저에게서부터 숨겼어요. 신우 전화 받고 나간 거 다 알고 있고 너 나가면서 들고 나간 거 내 카드였다고 말해줬더니 그제서야 신우가 먹덧이 심한데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연락이 와서 그걸 사다 주고 오는 길이랍니다. 이 인간아, 그걸 남편도 아닌 동생이 왜 다녀오냐 성질을 냈더니 매형이 멀리 있지 않냐고 동생인 자기라도 해줘야지 않겠냐며 더 말하지 말라는 듯이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는 등을 돌려누웠습니다. 매번 니네 누나가 뭐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출동할 거냐고 하니까 그건 상황 봐서라고 하는데 곧 죽어도 이번에만 다녀온 거고 다음부터는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더군요. 물론 신우 임신?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 남편까지 동원돼서 신우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직 총각이면 모를까. 이제 저도 있는데 새벽에 이런 걸로 연락하는 게 저는 어떤 이유라도 좋게 생각되지가 않으니까요. 남편에게서 1순위는 아내인 저여야지. 저를 후순위로 미루고 제 앞에 신우나 시가족이 와서는 안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신우 본인 스스로가 고집 부려서 주말 부부를 하게 된 건데 먹덧 정도는 감내를 하던지 아니면 보호자가 필요한 임신기간 동안은 시댁으로 가서 지내던가 아주버님 계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모르는 척 할 수 있냐고 말대꾸를 하기는 했지만 이내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했는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게 약속을 하더군요. 그런데 신우의 먹덧은 그치지가 않았어요. 새벽이면 새벽마다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가 보였던 건지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꿔놓기는 했는데 지 누나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새벽에는 잠도 못 자고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이가 없게도 새벽에 제가 잠든 거 확인하고는 또 신우한테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제가 깊은 잠에 들었다는 확신이 생겼는지 또 제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제 카드를 꺼내들고는 먹덧하는 신우가 먹고 싶어하는 거 사주러 나가더라고요. 신발장에서 신발 꺼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도 밖으로 따라 나갔어요.
오늘은 신우가 또 뭐가 먹고 싶어서 그러냐고 불을 켜면서 말했더니 남편은 신발을 고쳐신다가 낭패라는 듯이 저만 멀뚱멀뚱히 쳐다보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적당한 말할 거리가 생각난 듯 남편은 저한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이 혼자 고생하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냐고 입에 개고픔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실컷 하라고 해줬습니다. 니네 누나가 먹고 싶은 거 사다 바치는 걸 떠나서 아예 나랑 살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서 누나랑 평생 살라고 해줬어요. 남편이 가라면 누가 못 갈 줄 아냐고 허세를 부리길래 손에 들고 있는 그건 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축벽거리더라고요. 남편 손에 들려있던 건 제 개인 신용카드였어요. 누나한테 잘하고 싶으면 잘하라고, 근데 내 돈 갖고 할 생각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내 남편인 척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평생을 가족 품에서 가족들만 챙기는 착한 아들, 착한 동생으로 남으라고, 내 눈에 마누라가 번 돈지 가족들한테 빨대 꽂혀서 죄다 빨리는 호구 같은 남편은 필요 없다고 해줬습니다. 남편은 큰 소리 치면서 내 가족은 내가 챙긴다고 제 카드까지 집어던지고 먹덧하는 신우 챙겨주러 밖으로 뛰쳐나가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가족을 택한 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고 가족을 위해 살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새벽부터 저도 잠도 포기하고 남편 짐들을 빼서 현관 밖으로 하나둘씩 던져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남편의 옷가지를 다 뺐을 때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꿋꿋이 누나 먹고 싶은 거 챙겨주고 아침이 밝을 때가 돼서야 집으로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문 앞에 자기 짐들이 나와 있고 현관문이 안 열리니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게 나오더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라고요. 이혼 서류 준비할 거고 그때 되면 연락할 테니까 내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씩씩대면서 어디 한번 해보자면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웃긴 건 남편이 간 곳은 신우집도 아니고 시부모님 댁도 아니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자기 가족 챙긴다고 나서던 효자아들의 누나바라기 동생을 받아준 곳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남편이 밤낮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던 회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 숙직실에 짐 풀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머물고 있으니 회사에서는 남편이 업무를 마친 시간이건 아니건 회사에서 쉬고 있는 남편만 보면 일을 시키기 시작했나 봐요. 결국 회사 숙직실 생활을 2주일도 못 버티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둥, 신우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린다는 등 헛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말로는 자기 가족 등지고 오직 저한테 집중해서 산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나요? 당장 가족을 등지고 살 수는 있겠지만 가족과의 연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바로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있어서 자기 가족의 다음 순위, 심지어 가정이 있는 신우에게조차도 밀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나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버릴 필요 없다고, 나도 내 인생에서 더 소중한 걸 택했으니 너랑 이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 때문에 소중한 걸 포기할 필요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건 저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게 내가 아니라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자기 가족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던 걸 포기하는 게 싫은 것이 아닐까? 하고 전곡을 찔러줬습니다. 신우 먹덧하는 와중에도 자기 돈 쓰기 싫어 제 카드를 들고 나가던 사람인데 앞으로 제가 벌어올 돈 가지고 시댁에 뭐 하나 더 해주려는 거 안 봐도 뻔한 거 아니냐고 하니 정말 전곡을 찔러버린 건지 고개만 숙인 채 변명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남편하고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제 사업이 잘 되는 와중에 결혼이 급한 게 아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나 하는 후회가 들기는 하네요. 재밌는 사실은 남편은 이혼하고 신우 집으로 들어갔나 봐요. 시부모님은 다시 남편 뒷바라지 해주기 싫다고 거절하셨다고 하고 하는 수 없이 신우가 오갈 곳 없어진 남편을 데려갔는가 봐요.
그런데 신우도 임신한 몸으로 남편 뒷바라지 해주는 게 싫었는지 한 달도 안 있어서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아주버님 계신 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남편은 지금 다시 회사 숙직실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조만간 시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 가족 챙기는 착한 장남 노릇을 할 수나 있을런지 싶네요. 마음 곱게 먹고 우선순위라도 잘 먹였으면 저랑 잘 지냈을 수도 있는데 제 돈 가지고 자기 가족한테 잘하려던 못된 신보가 업보가 되어 돌아갔다는 생각이 드니 참 샘통입니다. 요즘 제 사업은 전에 없이 더 잘 되고 있고 언젠가 남편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때까지 더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었네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당연히 처음부터 안 계셨던 건 아니고 제가 13살 때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자랐는데 그다지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촌 오빠와 언니가 몇 개씩 다니는 학원을 전 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가족 외식 같은 것도 꼭 제가 학교에서 늦는 날 저만 빼고 갔었다는 걸 같이 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치챘고요. 그래서 누가 말해주지 않았어도 스스로 불청객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작은어머니가 절 불러서 그러시더라고요. 대학을 간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해줄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들었던 그날 밤 저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신 내 힘으로 장사를 하든 뭐가 됐든 성공을 해야겠다고 오기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남의 자식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키워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하지만 그때는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믿고 원망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두 분 덕분에 저는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니 빨리 뭐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동네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서 미용학원에 등록을 했고 그렇게 정식으로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기술을 배우니 작은아버지랑 작은어머니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어린 게 벌써 까져가지고 돈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생활비 내면서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드리면서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못한 다른 집안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불 덮고 잘 공간은 내어주셨으니 지금도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수능 칠 때 저는 서울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같이 어울리던 친구가 뜬금없이 연기를 하겠다며 서울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 친구가 갈 때 같이 가지 않으면 저한테는 두 번 다시 서울에 가겠다고 마음먹을 용기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같이 서울에 올라왔어요.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는 제가 서울에 간다고 하니 무슨 돈으로 가냐고 하셨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 있어서 그걸로 간다고 했더니 저더러 우명하게 돈도 있으면서 내놓지도 않고 공짜로 밥 먹고 처자고 그렇게 살았냐면서 양심이 있으면 그 돈 키워준 값으로 내놓고 맨몸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 돈을 내놓으면 전 당장 서울에 가서 어디서 머무냐고 했더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다 큰애한테 우리가 뭐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 돈만 계속 내놓으라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야반도주하듯 친구네 집으로 도망쳤고 그 이튿날 같이 서울로 떠났습니다. 다행히 친구 부모님은 제 딱한 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작은아버지와 어머니의 추궁에도 절대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친구랑 반지하 방을 구했고 저는 운 좋게도 바로 명동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던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듯 처음에는 빗자루질로 시작했다가 성실함을 인정받아 샴푸도 하게 되고 그러다 한 번은 실장님이 자기 머리 좀 저더러 만져보라고 하시길래 그게 어떤 테스트라곤 생각 못하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겠다 싶었던 스타일로 해드렸어요.
그러자 실장이 역시 자기 눈이 틀리지 않았다며 저를 잘 뽑았다 혼잣말을 하더니 바로 헤어팀으로 절 옮겨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친구도 좋은 회사와 계약해서 저희는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이제 어느 정도 버니까 집도 좀 나은 데로 옮기라고 했지만 저는 잠만 자는데 뭐 어떠냐는 생각에 당분간은 계속 반지하에서 그냥 살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더 큰 행복을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영화 보기, 술 마시기, 친구랑 쇼핑하기 같은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돈을 모아서 최대한 빨리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을 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미용실을 다닌 지 한 5년 차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를 보고 오는 단골 손님들도 꽤 생기고 나름 미용실의 간판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잡지 화보라든가 연예인 촬영에 동원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실장은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저는 정중하게 제 이름으로 미용실을 하나 차리고 싶었다 말하고 미용실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용실로 옮기기 일주일 전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는 일인데 머리만큼은 혼자 어떻게 손질이 안 된다며 찾아온 손님이었어요. 보통 남자 머리는 제가 잘하지 않는데 그날은 주로 하던 직원이 쉬는 날이라 제가 해주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하면서 의례껏 손님하고 나누는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크게 별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가게를 나서는데 그 손님이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바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뒤에서 자기를 기억하냐고 물어보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까 머리 멋있게 해줘서 고마웠다며 저에게 건네던 커피가 어느 정도 식었던 걸 느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라며 제가 감사하다 하고 돌아서는데 남자친구가 다시 저를 잡더니 혹시 만나는 분 있으세요? 하고 저돌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저돌적인 질문이 싫지만은 않아서 아니요, 없어요 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저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해서 그렇게 사귀게 된 거였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할수록 사실 이 연애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적이 많아요. 남자친구는 이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남들이 보기에 그저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사정을 알고 있던 동료 중 한 명은 저에게 모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랑이란 감정이 뭐 그렇게 생각만으로 조절이 안 되더군요. 결국 1년의 연애 끝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해왔고 저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간 날이었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60평짜리 아파트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연예인들이나 부자들만 사는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네가 90평이 넘는 아파트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를 먼저 맞아주시고 거실에 가니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너무나 인자한 표정으로 잘 왔다고 저를 맞아주셨어요. 이윽고 두 분의 저를 향한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부모님은 잘 계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분명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싶어서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먼저 나서서 건강히 잘 계신다며? 뭐 그런 상투적인 걸 묻냐고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그러자 시부모님도 그건 그렇네 라며 그래서 미용실 원장이라고 들었다면서 일이 힘들진 않냐고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요즘 잘 되는 데가 어딨어. 장사하는 데는 다 어렵지라며. 그렇지? 라고 저에게 묻는데 그 눈빛이 뭐랄까 제가 아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은 뭐라 달리 할 말이 없어서 뭐 그렇지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는 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남편은 어차피 부모님 문제는 결국에 알게 되실 건데 미리 알게 해서 제 점수 까길 필요가 있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리고 미용실도 금방 오픈할 거 아니냐고
라며 우리 부모님이 진짜로 몇 년도에 오픈했나 확인하실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 쓰냐고 쉽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당장이라도 돌아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제발 그것만은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예비 시댁에서 준 혼수 목록을 보고 정말 말 그대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 어머니가 주신 혼수 목록을 들이밀며 우린 역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난 이렇게는 못한다고 하자,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서 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니까 저더러 너무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저에게 싫은 소리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해서 좀 놀랐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자기가 부모님하고 말해본다고 하더니 대폭 줄어든 혼수 목록을 들고 왔고, 여전히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제가 해가겠다 했습니다. 대신 남자친구 말로는 시댁에서 집을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시부모님은 계속 저희 부모님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저더러 작은아버지나 작은어머니께 부탁드리면 어떠냐고 했다가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부모대행 서비스라도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남자친구가 저와 상의도 없이 이미 거짓말을 했고, 제가 수습할 수가 없었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달리봤다면서 아주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부모가 없는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둥, 아주 속이 음흉하다는 둥막말을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 안 시켜주면 죽겠다며 말 그대로 들어눕는 바람에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혼주석 비어있는 결혼식은 남들 보기 남사스럽다며 결혼식도 가족만 모여서 조촐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주시겠다는 집도 차일피일 미루시며 일단은 남는 방이 있으니 저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저는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결혼하는 게 맞나 긴가민가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만의 오롯한 가정을 꾸리고 제가 눈칫밥 먹으며 자랐던 과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 환경에서 내 자식을 키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거면 결혼 안 하겠다는 소리도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속물이었지요. 하지만 버틴다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의 거짓말 이후로 시부모님은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제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오셔서는 제가 원장인 줄 알고 찾으시다가 제가 일반 직원인 걸 아시고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저에게 별다른 말은 건네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일터에서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남들 다 보는 앞에서 혼난다는 게 스스로 너무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한 거짓말도 아니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지금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바로 잡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저도 거짓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변명을 하자면 저도 사람인데 왜 남자친구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반대를 뿌리치고 앞장서서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 부모님과 다시 한번 식사를 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파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명절을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시기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명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그래도 고아가 좋은 점도 있네. 친정에 안 가도 되잖아. 그치? 아니지. 가야 할 친정이 없는 거겠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만큼은 잘된 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들려는 찰나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친정엄마한테 한다 생각하고 당신한테 잘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당신도 절 딸처럼 대하시겠다고요. 저는 처음엔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오해를 다 푸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첩장도 찍고 결혼식을 한 달 남겨둔 시기였습니다. 원래는 식을 올리고 가게를 열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자리에 장사하던 자리라 기본적인 시설도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새까지도 저렴하게 나와서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도 그 사실을 아시게 되셨고요. 이튿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정말 집안이 뒤집어질 만큼 난리가 났다고 당장 빨리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쫓아갔더니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정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몸져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저더러 직접 물으라며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저 왔어요.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하니까 저더러 다짜고짜 신보가 고얀 여자라며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하니까 또 내가 혼수해오라니까 돈 없다고 징징거리더니 뒤에서는 감히 가게를 차릴 생각을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큰애들은 아무리 해도 거지근성을 숨길 수가 없다면서 음흉하고 못된 것, 이기적인 것, 저한테 온갖 험한 소리를 다 하시더군요. 제가 남자친구 어머님께 이 돈은 남자친구가 준 돈도 아니고 제가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모은 제 돈인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게 어디라고 대드냐면서 지금이라도 그 돈은 나한테 주고 이 집에 들어와서 살림이나 하라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없어서 뭐나 똑바로 배웠냐면서 당신이 1부터 100까지 알려줄 테니 군소리 말고 조신히 집에서 가정교육이나 받으라면서요. 밑도 끝도 없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일장연설은 한마디로 그냥 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벼룩의 간을 빼먹지 싶더군요.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고 그냥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가지 말라며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왜 처음부터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우습게 만드냐고 따졌더니 솔직히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감출 수 있으면 감추면 되지. 그리고 대학도 안 나온 며느리가 혼수도 조금밖에 안 해오면서 가게 차린다고 하니 자기 엄마가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속상했겠냐며 이번만 죄송하다 하고 그냥 그 돈을 드리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돈이야 자기 집에 돈 많으니까 살면서 벌면 되지 않냐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릴 거면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 부모님이 집 사주시는 걸 차일피일 미뤄서 저도 혼수 구입을 미루고 있었는데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저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 집을 나왔고 계획한 대로 제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파혼 후 지금까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진 이후로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선을 보고 서둘러 결혼까지 속전속결로 올려놓고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와이프에게 남편 단속 잘하라고 연락을 했고 결국 혼인신고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욕설 담긴 연락을 수차례 해와서 고소한 상태고요.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직원 8명을 써야 할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의 빈자리 때문에 누군가 저를 무시하려 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좀 더 이기적으로 제 행복을 생각하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도가 지나친 간섭과 가스라이팅에 2년의 결혼 생활 끝내 견디다 못해 종지부를 찍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먼 친척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해 중소기업에서 일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9살 많은 남편은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저로서는 왜 아직까지 혼자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직 어린 제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편한테 시집 가는 걸 못마땅해 하셨지만 사실 당시에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아버지가 친한 친구분에게 큰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끊어지면서 그 책임을 오롯이 아버지가 지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저라도 빨리 독립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가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서 독립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저에게 자기 재산을 이야기하며 계속 저에게 관심을 표했기에 적어도 좋은 남편이 돼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선택으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할 줄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연애할 때는 그래도 저에게 순애보 같은 사랑을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도 피곤한 기색 없이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고 늘 저에게 결혼하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던 사람이었기에 저도 결국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가 무섭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와 신우가 같이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남편을 소개받을 때만 해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공동으로 떡집을 운영한다고 하더니 정작 결혼하고 지켜보니 남편은 그냥 잔심부름이나 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조차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더러 여자가 무슨 바깥 생활이냐며 때려치우고 떡집에 나와서 신우라도 도우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하루는 남편에게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준다더니 이게 다 뭐냐고 하루는 울며 따졌어요. 남편은 사람 일이 어떻게 마음대로 되냐면서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느긋하게 세상 편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심하고 어이없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차마 친정에다가 아쉬운 소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어차피 욕을 먹든 어쩌든 나는 떡집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죽기 살기로 그 기술을 배워보자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으면 된다라는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이런 저를 생각하시면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저에게 시댁은 유일한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으니깐요. 그렇게 2년 남짓 시어머니와 신우의 구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할수록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슨 일꾼이나 머슴 정도로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기는커녕 매일같이 더럽고 힘든 자빌과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게 시켰고 숨이라도 돌리려고 하면 벌써부터 요령을 피운다, 꾀를 부린다며 저를 서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피곤하다는 말이라도 하면 남편은 집에서 쉬라 하고 저만 불러내서 일을 하게 하신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저를 더 서럽게 했던 건 떡집을 찾는 단골 손님들에게조차 제가 며느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친정부모님도 제 결혼을 지원해 주실 형편이 되지 못했고 시댁에서도 어차피 친정 상황이 그런데 뭐하러 결혼식을 크게 하냐며 그냥 양가 어른들 모시고 밥이나 먹고 혼인신고나 하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여자니까 결혼식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있었지만 남편도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 의견이 옳은 것 같다며 시어머니 말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떡집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가끔 이 처자는 누구냐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뭐 그냥 도와주러 나온 이라면 말끝을 흐렸거든요.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결국 힘이 들었던 저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도대체 내가 지금 당신한테 시집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며 신세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요령껏 하라며 대충 넘어가려던 남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했던가요. 그렇게 남편이랑 술 한두 잔 기울이다가 그만 덜컥 지금의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타이밍에 아이가 들어서니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찾아온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이를 낳으면 시댁에서도 저를 좀 달리 봐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생겼고요. 남편도 제 임신 소식에 매우 기뻐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특히 신우는 노골적으로 애가 아직 태어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다들 난리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시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금전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가 저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할수록 시어머니도 한술 더 떠서 저를 미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기에 저는 오기로라도 어떻게든 이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해야겠다 생각했고 떡집을 관두고 태교에만 힘썼습니다. 신우는 자기는 애 등에 업고도 집안일이며 떡집일이며 다 했다며 저한테 유난이라고 눈치를 줬지만 이때만큼은 남편이 자기가 제목까지 할 테니 뭐라고 하지 말라며 신우를 막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라면서 저에게 처음으로 장하다, 고생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을 비롯한 여러 감정이 뒤섞여져 눈물, 콧물로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신우는 여전히 뭐가 못마땅한지 축하한다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남편에게 이제 애도 생겼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자기랑 나 일한 거는 정확히 계산해서 월급으로 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돈이 필요하면 얼마가 필요하다 하고 시어머니한테 타쓰는 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기도 생겼으니 제대로 독립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남편도 제 말이 맞다면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어봤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둘이 합쳐 500만 원씩 3개월 간월급을 받았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신우가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 당장 떡집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따지지 말고 당장 나오래요. 허겁지겁 서둘러서 나가니 떡집 장부를 놓고서는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요. 보니까 시어머니가 저희 월급 주신 걸 월급이라고 적어놓지 않으시고 그냥 아들 며느리 생활비라고 적어두신 거예요. 신우 입장에서는 저희가 3개월 동안 1,50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타간 거에 대해서 화가 났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왜 생활비라고 적어두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저희 월급 주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월급? 아니 무슨 월급? 가족끼리 월급을 왜 받아? 서로 돕고 살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한다고? 라며 저를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이 떡집 홀랑 삼키려고 내 동생하고 결혼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마. 너 이 떡집이 욕심나서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잖아. 그러면서 애는 왜 낳았어? 왜 내 동생이 미덥지가 않으니까 손자 앞장 세워서 이거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인데 자기 혼자 소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이 떡집 장사 잘 되는 건 맞지만 막말로 여기가 무슨 재벌 사업체 같은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떡집을 삼키려고 시집을 오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저 남편 소개받을 때만 해도 남편이 동업자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시어머니랑 신우 뒤치다꺼리에 막일이나 하는 머슴신세인 줄 알고 나서도 묵묵히 버텼다. 그것만 봐도 제가 남편 조건 보고 결혼한 게 아니란 걸 모르시겠냐고 싸붙였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원래 가진 거 없는 애들이 무서운 것도 없지 않냐면서 자기가 보기엔 제가 딱 그 짝이라며 그러니까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 소리 할 생각을 하냐 그러더군요. 신우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듣고 있으니 분하고 화가 나고 막말로 차라리 동네 아줌마면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은데 차마 남편 누나라서 손도 못 대겠고 열받아 죽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누나한테 상황 설명 좀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렇다고 누나랑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냐면서 일단 누나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얼른 집에 오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내가 뭐가 미안한데 사과를 하냐고 나는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라더니 아니 왜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구나 싶으면서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하고 1분도 더는 얽히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신우한테 이깟 턱집 한 트럭을 줘도 안 가질 거니까 걱정 말고 대대손손 헤쳐먹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솔직히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잘난 동생 그렇게 아까우면 옆구리에 끼고 평생 살라고 했어요. 떡집이고 네 동생이고 다 필요 없다고요. 그러자 신우가 어이가 없다며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그때는 나도 이판사판이라고 같이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제 기세에 자기도 좀 놀랬는지 슬슬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집에 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친정이 어려워서 많이 못 해온 건 사실이고 남편 덕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직장도 때려치고 소위 가족 사업이라는 떡집 잘 되라고 저도 죽을 힘을 다해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손자까지 낳았는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못된 여자로 매도시키니 더는 버틸 힘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이 현관 앞채 짐을 보더니 이게 다 뭐냐고 묻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나는 친정으로 갈 것이다 말하니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라며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비키라고 나 지금 친정으로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누나 때문에 이러는 거냐며. 그래도 그 코딱지만한 친정에 가는 거보다 치사하고 더러워도 여기가 낫지 않냐며. 그냥 누나한테 적고 들어가라는데 정말 이 인간이 내 생각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내 남편이 맞긴 한 건지 열이 받더라고요. 됐다고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비키라니까 남편이 그새를 못 참고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 어디 한번 다 와보라고 한판 붙어보잔 심정으로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랑 시어머니가 집으로 왔습니다. 신우는 문 앞에 제 짐들을 보더니 아주 가지가지한다며 빈정거리더군요. 시어머니는 네가 뭐 나가겠다는데 우리가 뭔 수로 너를 잡냐며 갈 땐 가더라도 손자는 두고 가라 하더군요. 그러자 신우가 손자를 뭐하러 놓고 가라 그러냐며 엄마더러 키우라 그러라고 저더러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전 사실 아들 뺏길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신우가 그렇게 도와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핏줄을 왜 집 나간다는 애한테 주냐니까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눈을 흘기며 우리 애들은 손주들 아니야? 우리 애들로는 부족해.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움찔하더니 아니 당연히 네 애들도 너무 예쁘지. 그렇지만 이라며 말을 이어가려는데 신우가 시어머니 말을 딱 자르면서 저한테 네 아들은 필요 없으니까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나가면 2번 다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란 작자는 신우 뒤에 서서는 저한테 입모양으로 빨리 잘못했다 그러라며 비는 신용을 하는데 제가 미쳤나요? 곱게 내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나왔습니다. 짐 들고 애 품에 안고 거리로 나오니 갑갑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늘 잘 산다, 다들 잘해주신다 하던 딸이 갑자기 손자까지 데리고 친정에 왔으니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시던지요. 저는 그간 제가 겪었던 서름을 결국 2분께 털어놓았고 친정아버지는 못난 아비 때문에 고생했다며 연신 미안하단 말만 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도 바보같이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았냐며 잘 왔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우리 넷이서 열심히 살아보자. 그럼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고 힘내자 하셨습니다. 친정에 돌아와서 아들을 친정어머니께 맡겨놓고 당장 밥벌이 할 만한 직장을 알아봤지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 집에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빌려갔던 친구분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친구분을 뵙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친구분을 보고 원망을 쏟아내셨고요.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랬냐고 하자 미안하다며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용서해달라며 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자까지 해서 챙겨 넣었다며 원금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이럴 필요 없다고 이자 같은 거 생각하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친구를 되찾은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며 말씀하셨지만 친구분은 아니라고 그동안 너무 미안했고 고마웠다고 그때 너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라며
그 돈을 꼭 받아달라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친정 부모님이 저에게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우리 가족이 사는 환경이 좋지 못하니 이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깨너머라도 배워온 게 그거라고 순간 내가 떡집을 차려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럴 만한 목돈 자체가 없었으니까 아예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지금 이 돈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떡집을 차리고 싶다 하니까 친정 부모님은 그 꼴을 당하고도 떡집이 생각이 나냐면서 징글징글하지도 않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배운 기술이 그거 하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정아버지는 그래, 도전도 젊었을 때 해보는 거 아니겠냐며 어차피 다시 돌아올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흔쾌히 그 돈을 저에게 내어주시며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가 근처에 작은 떡집을 하나 냈습니다. 학생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커피하고도 잘 어울리는 디저트로 만들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내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니까 금방 인터넷에서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식당에서 설거지하시던 친정어머니와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시던 친정아버지까지 모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시댁에서 가족 간 금전관계는 확실히 하는 게 좋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기에 부모님께도 전에 버시던 것보다 훨씬 넉넉하게 급여를 챙겨드렸어요. 부모님은 자식한테 월급을 다 받아본다며 즐거워하셨고 전에 없이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떡집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는지 제가 자기네 기술을 훔쳤다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던가? 비록 떡 만드는 기술은 배웠을지언정 제가 그 집 떡을 그대로 가져다 판 것도 아니고 정말 온몸을 갈아 넣어서 배운 기술인데 웃기더라고요. 전 남편은 이혼 서류 잉크도 다 말라버린 이제서야 왕처럼 받들어 모시던 신우며 시모 다 포기하고 저에게 올 테니 자기만이라도 다시 받아달라며 우리 아들도 보고 싶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커서 자기 친아빠가 누구냐 보고 싶다 하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시모와 신우 등살에 달달 볶이며 월급도 없이 머슴생활 하는 게 저한테는 썩 좋은 생활이지 않냐 노래를 부르던 이 사람도 제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이렇게나 잘 벌고 있으니 애 아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시댁 등지고 다시 제게 빈대 붙으려는 신부 아닌가요? 정말이지 뼛속까지 이렇게 노예근성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도 꽃길만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행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